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에 언젠가 현금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품을 구입해서 기업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죠. 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또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을 빌려주거나 빌려주고 세를 받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건물을 갖다 팔게 되면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산이라는 거의 특성을 보면 이 자산은 미래에 나한테 경제적 효익을 주게 돼요. 그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미래 언젠가 현금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이 자산을요, 현금 전환이 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 놨어요. 자,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이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종류에는 계정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현금도 있고, 뭐 예금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차량도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건데, 그 자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된다. 이런 결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럼 이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자산을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냥 계정 과목만 자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해서 나열만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유동성이라든지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을 현금 전환되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이 성격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좌자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판매 과정 없이 이 자산을 팔지 않아도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매 과정 없이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다라고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좌자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현금이에요. 자, 현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지폐나 동전 같은 그런 현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현금 자체는 자산이죠. 그런데 이 현금을 얻다가 팔지 않잖아요. 팔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바로 다른 걸 뭔가를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판매 과정 없이 바로바로 유동성이 높은 거죠. 가장 높은 자산이죠. 이 현금이 대표적인 당좌자산이 되겠고요. 보통 예금, 일반적인 예금을 말해요. 내가 돈을 예입하고 또 예입해 놓은 예금을 인출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예금을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예금을 얻다가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금 자체는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상품 외상 판매대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이 외상매출금이 있어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또 어디다가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1년 이내에 이 외상매출금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 전환이 되는데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 되겠죠. 그죠? 또 바드럼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 받으러움이라는 것도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1년 이내에 기한이 되면 내가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환이 돼요. 이 어음이나 이런 외상매출금을 어디다 갖다 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자산 계정 과목들은 당좌 자산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유동자산에는 당좌 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있어요.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유동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반드시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돼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결산일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보고기간 종료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된다.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기업이라는 거는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파는 회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기업은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옷가게다 그러면 옷을 팔기 위해서 옷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기업은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 게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조기업도 있죠. 우리가. 제조기업은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입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제조기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조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를 원재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원재료를 갖고서 물건을 완성하면 그 완성한 물건을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완성이 안 된 채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가공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가공 중에 있는 거를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재료, 그다음에 제품, 이렇게 제공품, 이러한 자산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제조기업에 존재하는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상기업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래요.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기업의 상품, 제조기업의 원재료, 이런 제공품, 제품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도 파는 거니까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다. 근데 이런 재고자산은 이런 상품은 이거를 외부에 팔아야지만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뒤에 가면 또 반복되니까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더라. 이 정도 보고 쭉쭉 진행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비유동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쉽게 말하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게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이 아니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투자자산이 있어요. 자, 투자자산이라는 건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자금으로 장기 금융상품 같은 걸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1년이 훨씬 넘어가는 이런 장기성 어떤 금융 상품들이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건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완벽하게 용어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듣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투자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여러분,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도 여유자금 있으면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장사해서 벌어들인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또 비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유형 자산이 있대요, 유형 자산. 자, 유형 자산은 단어 그대로 뭐예요? 유형이니까 형체가 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죠? 근데 유형 자산은 투자 자산과 좀 목적이 달라요. 자,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치킨집을 내가 냈다. 그러면은, 치킨집을 냈으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닭을 튀길 때 뭐 이런 기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책상이나, 그 탁자나 TV나 이런 집기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 가게에다가 또 에어컨도 달아놔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거. 또 배달을 하려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자, 이처럼 영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필요한 형체가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걸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 활동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장사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는 자산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개인 장사할 때 보통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이렇게 자가해서 하는 경우가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건물을 사가지고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건물, 그죠? 이 건물도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어디 지방에다가 크게 공장 지어가지고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땅을 사놨어요. 땅, 토지. 이런 것도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을 할 때 오토바이도 필요할 거고, 또 물건을 싣고 나르려면 트럭도 필요할 거고, 뭐 승합차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승용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종 차량, 이런 오토바이, 뭐 이런 트럭, 이런 승용차, 이렇게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이런 차량을 그냥 통틀어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한다 그러면은 물건 만들 때 필요한 각종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기장치. 또 직기 비품. 이렇게 뭐 탁자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영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직기 비품들. 그런 거를 비품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비품 이런 거는 내가 장사할 때,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한 형체가 있는 자산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유형자산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단어 그대로 생각해 보면 영업할 때, 영업 활동을 할 때 형체가 없는 자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내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닭튀기는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비품이라든지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차량 운반구라든지 이런 건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내내 치킨집 간판 달고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죠, 여러분? 내내치킨 본사에 가서 가맹 계약을 맺고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그 권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영업을 할 때
영업 활동에 필요하긴 하는데 형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계나 차량처럼 형체는 없어. 그죠? 이런 게 무형자산이에요. 뭐 특허권,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각종의 권리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특허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또 특정 저작권, 또 특허권, 어업권. 여러분 이제 강어권, 어업권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내가 어떤 특정 광물을 그냥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거를 권리를 부여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프랜차이즈 이런 각종 권리들이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그런 자산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비유동자산에 우리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렇죠. 기타 비유동자산.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긴 하는데 이게 투자자산도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닌 비유동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 자, 그럼 이 임차보증금은 이제 뭐냐면 내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건물 빌려서 가게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매달 월세를 내지만 그 월세 내는 거 외에 보증금을 내요. 월세 보증금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럼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차보증금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게 지금 뭐 투자자산도 아니고, 그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니고. 근데 보통 월세보증금 2년, 3년 이러니까 이거 1년 이후에 현금화 되니까 비유동자산은 맞는데 이거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타 이렇게 구분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나 유형,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자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거 뭐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겠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건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은 당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앞잡다서 외워보세요. 또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것들이 이 비유동자산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빠르게 한번 불러봐봐요. 어떻게 해요? 자산은 어떻게 구분해놨어요, 여러분? 당재, 투유, 모기, 당재, 투유, 모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 한번 암기를 해봐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근데 자꾸 이렇게 보면서 숙달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산 말고 부채도 구분을 해놨어요. 자, 부채는 여러분, 현금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이 유출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왜 그렇죠? 왜 현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채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갚아야 될 현재 의무입니다. 그럼 나중에 미래에 현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 우리가 보고되는 시점은 보통 1년 말이 결산일이니까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될 부채, 이런 부채를 유동부채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재무적인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인데 대표적으로 외상매입금.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건데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근데 이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부채. 자, 여러분 지급업 이런 것들 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 지급업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냥 구두상으로 외상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외상으로 이렇게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외상은 외상인데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지급 약속 증서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서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갚을게 라고 이렇게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거를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차입금인데 여러분 차입금은 빌린 돈이에요. 근데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린 거예요. 이런 거를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 차입금 이런 부채 개정 과목들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니까 무슨 부채? 그렇죠. 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유동부채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대표적으로 장기차입금이에요. 자,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라는 건 단기차입금이라고 했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껐는데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럼 1년이 넘어가잖아요, 훌쩍.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장기차입금이다. 이렇게 개정 과목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차입금은 대표적인, 그렇죠,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런데 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놨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놨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본은요, 여러분? 자본은. 자, 자본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자본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번 수업을 듣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거를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 정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뒤에 가면은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 자본이라는 거는 우선 자본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기억나죠,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 자산하고 자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하고 자본은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100원인데 갚아야 될 부채가 70원이면 30원은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순자산. 내가 전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본. 알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이 자본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여러분, 이 자본은 개인기업과 주식회사는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우선 개인기업부터 볼게요. 자, 개인기업,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가 개인기업이라는 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개인사업자예요. 개인기업. 자, 이런 개인기업의 자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가게를 차렸어요.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개인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의 주인 사장이 그 기업의 주체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개인 기업에 투자한 돈이 이 사장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개인 기업과 사장은 그냥 하나의 주체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인 기업은 이 자본이 복잡할 게 없어요. 내가 내 돈을 만약에 내가 투자했다. 그럼 그게 자본이에요. 그럼 내가 그 번 돈을 내가 가져갔다? 그럼 그 자본을 빼간 거예요. 이렇게. 개인 기업은 이렇게 막 기업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와 이 기업의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어요.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은 내 돈이고 내 돈 빼가면 내 돈을 인출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인출금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아주. 그럼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면서 100억을 내가 예를 들어 옷가게를 냈어요. 내가 그 옷가게에다가 100억을 투자했어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옷가게를 하나 개인 기업을 차렸어요, 내가 옷가게를 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옷가게에 이렇게 100을
그냥 100원이나 할게요. 100원을 투자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계 기록을 할 때 회계 기록의 대상은 이 기업 자체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계 기록의 주인공은 이 회계 대상은 회계 대상. 그러니까 장부 기록의 주인공은 이 옷가게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이 이 기업이 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했다. 가게를 차리는데 그럼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투자한 종잣돈이니까, 그죠? 이거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기업을 시작할 때 투자받은 금액이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받은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받은 돈으로 이 종잣돈, 자본금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그 단기 순이익을 마감을 거쳐서 자본금에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개인 기업, 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는 장부 기록을 하는데 이 주식회사와 다르게 개인 기업은 내가 이 가게의 사장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주고 이 기업을 기준으로 우리는 장부 기록을 하긴 하지만 이 기업의 옷가게 소유주가 나예요. 내가 사장이고 가게의 주인도 나예요. 그래서 이 소유주와 이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옷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이 자본이 늘어났어요. 그쵸? 이 단기 순이익만큼 이렇게 자본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익이 나서 자본이 커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 옷가게의 사장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번 돈을 내가 인출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번 돈을 인출해 갔다 그러면 현금으로 내가 100원, 30원을 인출해 갔어요. 이렇게 기중이란 건 연도 중에 기중이란 건 연도 중에 이렇게 인출해 갔어요. 그럼 인출해 갔으면 이 현금 빼간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빼간 거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빼간 거니까. 근데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바로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바로 기록하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연도 중에 이렇게 빼간 거는 자본이 줄어든 게 맞는데 우리가 명칭을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기록을 해 놨다가 연말에 결산할 때 요 인출금이 있으면은 요거는 자본이 줄어든 거야라고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인출금은 이렇게 잡혔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내 돈을 이 옷가게에 투자하면 자본금이 느는 거고, 내가 투자한 이 옷가게에서 벌어들인 돈, 이 자본금을 빼가면 자본금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개인 기업은 그냥 자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 기업 말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개인 기업은 내가 옷가게 차려서 내가 소유주고 내 가게니까 내 돈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자본을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대표적인데 이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개인 주주들한테 이게 돈을 투자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기업보다는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개인 장사하는 게 아니라 법인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런 주식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지분증권이라고 그래요. 왜 지분증권이라고 하냐면 주식은 소유 지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지분증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와 개인기업의 큰 차이점은 이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과 주주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럼 이 주주들이 직접 여기 와서 기업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경영진을 안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문 경영자가 경영권을 줘서 경영자한테 너는 열심히 사업해서 이익을 내라. 그리고 소유권은 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여러분? 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소유권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주식회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회사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부 기록을 이 주식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이 주식회사 법인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겠죠. 그죠? 자본이 늘어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자본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본금이다. 자본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이 자본을 자본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 가치가 많아서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6,000원을 투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보다 1,000원을 더 투자받았잖아요. 근데 이 1,000원은 이 법인 주식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받은 거니까 자본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00원, 이 1,000원, 이 5,000원보다 1,000원을 더 투자받은 거, 이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이런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자본 조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 가치가 없었는지 주가가 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 회사가 4,000원을 투자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을 손해봤잖아요. 근데 이 1,000원은 비용이 아니에요. 이건 비용은 이 장사할 때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자금 투자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자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과 관련된 거니까 자본 조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본 조정이라는 건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손실이 났거나 이 자본 거래와 관련된 어떤 임시적인 항목들을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익여금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이 이익여금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나면 이 당기순이익을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자본금과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 이렇게 안 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은 우리가 이익여금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자본거래는 아닌데 이게 손익거래이긴 한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런 미실현된 손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런 항목이 있다라는 거 정도 용어 정도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식회사는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 이런 자본거래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또 자본거래가 아닌 이런 손익거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런 당기순이익은 또 이익여금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을 구분해 놨는데 자, 여러분 다행인 건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법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고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인 회사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놨다 정도 용어 간단히 듣고 여러분들은 요 개인 기업에 대한 자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후반부에 가면 자본 쪽에서 또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정도 그냥 흘겨 듣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이걸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참고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여러분 최종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이 재무상태표,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인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를 현금 전환되는 기간에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놨다. 그렇죠? 유동자산은 또 여러분 당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놨다. 비유동자산은 불러주세요 여러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놨다라는 거예요. 부채는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개인회사를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냥 자본금 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재무상태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 놨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